안녕하세요. 예, 여섯 번째 강의 자기력입니다. 이번 시간에 자기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력은 우리 모터에 아주 유용하게 잘 써먹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하가 자기력에 의해서 구동된다고 하니 참 이 자기력의 존재는 이게 대단한 존재입니다. 예, 오늘 자기력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한번 칠판 가서 공부를 좀 하고 오겠습니다. 자기력, 매그네틱 포스죠. 네, 자기력입니다. 자기력을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먼저 원천적인 자기력의 그 정의를 갖다가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력은요, 이렇게 정의해요. 물리학에서 우리 이제 전자기학에서 이렇게 정의하죠. 자기력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자기력이 발생하려면은요, 조건이, 먼저 어떤 조건이 성립이 돼 있어야 되냐면, 이 공간에, 제가 그 바운더리를 친 이 공간 안에 이미 뭐가 형성이 돼 있으면 자기장이 형성이 돼 있어야 돼요. 자기가 형성이 돼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3차원으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 2차원 평면상에서는 이렇게 자기장이 들어가고 나가고 이제 그 방향을 표시하기 위해서 전류도 그렇고요. 들어가는 표시를 갖다가 X 표시를 쓰죠. 자기장이 이제 여러분 그 자기장의 방향이 어디로 가냐면 여기 모니터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장의 방향.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고요. 이미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서 그렇죠. 자기력이 발생하려면 먼저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뭐예요? 자기장의 존재죠. 자기장의 존재 하에 거기서 어떤 뭘 도입시키냐면 여기서 전하 Q, 자기장이 있는 공간 내에 존재하는 공간 내에 그 전하 Q가 있다면은 뭐 정전하 멈춰 있는 전하라면은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만 얘가 이 전하가 움직였다. 전하의 움직임. 전하의 움직임. 자, 전하의 움직임은 지난 시간도 얘기해서 전하의 움직임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전하의 움직였다. 그는 뭘로 우리는 관측하면 된다고 했죠? 관측된다고 그랬죠? 전류로 관측된다. 총체적인 전류는 전하의 움직임입니다. 전하의 움직임. 그게 뭐 도체 내부에서 그 자유전자의 움직임으로 나타난다면 음전하인 자유전자의 움직임으로 나타나면 우리가 그걸 전도전류라고 그러고요. 전도전류는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나요? 이걸 컨덕션이에요. 컨덕션 커런트 이렇게 부릅니다. 컨덕션 커런트. 그 다음에 대류전류. 얘는 도체로 그 공간이 국한된 게 아니라 도체가 아닌 자유공간, 어떤 임의의 공간이죠. 임의의 공간상에서 전자가 움직인다. 지금 임의의 공간상에서 지금 전자가 움직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류전류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도체라는 공간을 갖다가 국한하지 않는 겁니다. 도체의 자유전자의 움직임만을 전제하지 않는 전류죠. 영어로 표현하면 이걸 컨벡션 커런트라고 얘기합니다. 컨벡션 커런트다 이렇게 부릅니다. 변인전류는 여기 안에 들어갔네요. 자, 어쨌든 전류입니다. 전하가 움직였다. 어쨌든 이걸 구분하자는 게 아니고 이건 전류의 전류의 흐름으로 관측이 된다는 얘기죠. 즉 이렇게 V 벡터, 속도 벡터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누가요? 이 전하는 힘을 받게 된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기력이라고 부른다고요. 자기장의 공간 내에서 자기장이 존재하는 공간 내에서 전하가 이동하면 그 자기장이 아니라 그 전하는 힘을 받게 된다. 그 힘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력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갖다가 전자기학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그 힘은 자기력이죠. 자기력은 뭐냐면 QV의 크로스 B 벡터. 그렇죠? 이게 속도 벡터입니다. 속도 벡터고요. 자기장과 크로스적으로 힘이 발생한다. 그렇죠? 크로스적. 지금 이렇게 손가락이 있으면 이렇게 크로스적은 A 크로스 B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크로스 B다. 그러면 A에서 B로 회전입니다. 이 크로스적. 벡터는 내적과 외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외적인 이 크로스적은 뭐를 의미하냐면 이게 회전을 의미합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회전이냐면 A 앞에 있는 벡터로 해서 D 벡터로 회전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물은 C벡터가 되겠죠. C벡터가 되겠죠. 여전히 그 결과물은 벡터리 물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크로스 프로덕트를 갖다가 벡터 프로덕트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결과물이 벡터 물리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C벡터 방향, 이 결과물의 방향을 우리가 알려 그러면은 오른나사 법칙을 사용했던 오른손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 손가락이 손가락이 어떻게 되나요? 손가락이 오른손을 사용해서 손가락이 있고 엄지손가락이 있겠죠. 얘를 갖다가 굽혀서 굽혀서 회전한 게 만약에 A 벡터가 여기 있다 그러면은 요 면을 갖다가 손가락을 갖다 여기다가 딱 이렇게 놓고요. 그다음에 얘를 갖다가 B 벡터로 이렇게 이쪽으로 회전을 시키면 손가락 굽히면 되죠. 오른나사 법칙 쓸 때부터 손가락 거무쥐듯이 감아주면서 엄지손가락 펴면 그 방향이 무슨 방향이라고 C벡터 방향이 됩니다. 왼손을 사용하면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항상 전기를 하는 사람들은 오른손만 사용하면 됩니다. 뭐 플레밍이 왼손 법칙을 써가지고 왼손을 쓰게끔 만드는데 아닙니다. 근원식을 사용하면 절대 그 방향을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왼손까지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근원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전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정의는 좀 뭐라고 할까요? 몸에 와 닿지 않는다고 표현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간은 어떤 그냥 임의의 공간이라고 정의하면, 즉 전하가 이동하는 공간을 갖다 임의의 공간, 꼭 대류전류처럼 이렇게 표현해서 나타내는 것보다는 우리가 또 현실성으로 자기력을 갖다가 이용하는 공간은 그 정의된 영역은 그런 영역이 아니죠. 전류가 주로 흘러가는 영역은 어디죠? 도체죠. 도체, 구리 도체, 전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의로 좀 바꾸기 위해서 좀 이게 조금 달리 좀 정의를 해봅니다. 전기인 다운 자기력의 정의를 하기 위해서 좀 이거를 좀 한번 바꿔보도록 합니다. 이 공간은 똑같이 자기장이 있는 공간은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죠? 자기장이 이미 있는 이 공간에서 뭐가 있을 때요? 전하가 이동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드는 도체가 있고요. 자유전자의 이동이 나타날 수 있는 도체가 있고, 여기서 전류가 흐르면 이라고 이렇게 말을 바꾸죠. 지금 이걸 갖다가 전류가 흐르면, 즉 자유전자가 이 전도전류만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렇게 되면 전류가 흐르면 어쨌든 이것도 전류고 어쨌든 다 전류입니다. 또 전류가 흐르면 다 자기장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자기력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 도체는 힘을 받게 된다. 이 전하를 품고 있는 이 도체가 힘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힘을 받게 되는, 자기력을 받게 되는 대상이 되는 것은 이 도체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체가 힘이 작용하는데 이 힘을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자기력이라고 부릅니다. 자, 보세요. 자, 이 부분이요. Q가 이동한다. 이게 바로 이 전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류와 자기장의 어떤 크로스적이 되겠습니다. 벡터니까 이제 전류 밀도 벡터가 되겠죠. 전류 밀도 벡터를 갖다가 면적 적분하면 이렇게 이제 전류가 되겠죠. 즉 전류 존재와 자기장의 존재가 있다면은 뭐예요? 자기력이 발생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기력의 근원식을 이렇게 잡아갑니다. 최적 전압, 단위 최적당 자기력은요. 단위 최적당 자기력은 j2의 크로스 b다, 이렇게요. 자,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겁니다. 자, 단위 최적당 힘은 이 자기력은요. 전류 밀도 벡터 크로스 b 벡터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이게 관련 수직, 이게 근원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힘을 알고 싶으면, 힘의 방향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전류의 방향에서부터 b 벡터 방향으로 오른손을 회전시키면, 엄지손가락을 뻗으면 그게 뭐가 돼요? 엄지손가락 방향이 힘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전류의 방향이 이 방향이다, 그건 뭐야? j 벡터 방향이 이 방향이죠. j 벡터 방향이 이 방향입니다. j 벡터 방향이 이 방향이고, b 벡터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들어가고 있으니까 b 벡터에다 손가락을 오른손을 갖다 딱 펴서 놓고
한번 앞으로, 여러분 손을 앞으로 한번 회전시켜 보십시오. 앞으로. 모니터 앞쪽으로 회전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엄지손가락 펴보면 어디를 가리키고 있죠? 한번 해보세요. 전류. 앞에서 뒤로 회전시킨다. J에서부터 B로 회전입니다. 여기에 뭐를 넣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른손을 쫙 펴서요. 쫙 펴서 거기다가 J벡터에다 딱 나란히 세워놓은 다음에 앞으로 구부려 보십시오. 모니터 앞쪽으로. 모니터 앞쪽으로 구부리면 여기에 B벡터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부려 보란 이야기예요. 손을 이렇게 해서 쭉 편 상태에서 이렇게 구부려 보란 말이에요. 그럼 엄지손가락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를 가리키죠. 여기가 뭐예요? F벡터. 결과물의 방향입니다. 여기. 힘의 방향을 갖다 굉장히 빨리 체크할 수 있죠. 자, 이 식을 갖다가 변형하면, 조금만 변형하면 우리가 실용식인 뭘로 바꿀 수가 있어요? 힘은, 자, F는요, F는 어떻게? F는 I, 전류, 그 다음에 B, 자기장, 크기로만요. 그 다음에 길이가 존재하면요, 길이까지 고려하면 IBL,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IBL, 사인 세타. 그러면 단위는 뉴턴이 되겠죠. 자기의 단위 뉴턴이 되겠죠. 단위 길이당 힘이라고 하면 뭐 여기다가 이 길이를 나눠버리면 되죠. 그러면은 단위 길이당 힘 F라고 하는 것은 IBL 사인 세타 뉴턴 퍼 메타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근데 대개는 뭐냐면 여기서 보세요. 이 전류의 방향하고 자기장의 방향이 90도인 경우는 이 사인 세타는 항상 1이 됩니다. 1이 돼서 결국 전류하고 뭐만 곱하면 되는 꼴이 돼요. 전류하고 자기장만 곱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가 전류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면 전류하고 자기장은 항상 거의 90도를 유지하게 되죠. 지금 이 경우도 그렇죠. 전류가 여기 이렇게 이 전류가 이 방향이면 자기장은 지금 안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두 개는 90도잖아요. 90도. 예. 자, 이렇게 식을 세워서 우리가 하면 되겠습니다. 자기력을. 자, 그럼 자기력이 생기려고 하면은 여기서 하나만 더 체크하고 가면은 아니 뭐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자기력이라는 게 발생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뭐가 전제돼야 되는 거야? 자기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잘못 썼죠. 자기력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있어야 됩니까? F. 자기력이라고 여기는 뭐 어떻게 써요? 단위 최적당 자기력이라고 표시하면 단위로 따시면 단위 최적당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단위 최적당 자기력 J 크로스 B죠. 이건 전류 밀도 벡터이기 때문에 전류 밀도는 뭐예요? 암페어 퍼 메타의 제곱이죠. 단위 면적당 전류, 흐르는 전류.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자속 밀도. 자속 밀도는 이렇게 씁니다. 웨버 자속의 밀도죠. 밀도. 이렇게. 또는 이 단위는 뭘로도 많이 씁니까? 테슬라. 테슬라라는 단위로도 많이 사용하죠. 웨버 퍼 메타의 제곱 또는 뭐냐? 테슬라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여기다가 쭉 메타의 제곱을 갖다가 곱해보면 뭐예요? 여기 사라지죠. 여기는 메타만 하나 남고요. 그죠? 여기는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 여기는 메타만 남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뉴턴 퍼 메타 뭐예요? 포스 나타내죠. 단위 길이당 힘은 뭐예요? 암페어 I 그 다음에 B 크로스적을 살리려면 뭐예요? 사인 세타를 살리면 되는데 그쵸. 살려놔봐야 별로 써먹을 일 없죠. 거의 그 두 개는 거의 대부분 90도를 가지게 될 거기 때문에 여기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결국.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 자기력이 존재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전제가 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전류하고 자기장이 있으면 항상 뭐가 발생한다? 우리가 나중에 전동기를 공부할 텐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상황 잘 기억해 두십시오. 전동기를 공부할 때 반드시 또 다시 끄집어낼 것입니다. 전동기를 공부할 때요. 끄집어낼 거니까 반드시 그거 기억해 두세요. 방향하고 자기장의 방향 자기력의 방향이 어디로 나타날 것인지를 이해하려면은 이 군원식을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좀 촌스럽지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IBL 이렇게 보면 저는 아직도 몰라요. 어디가 엄지손가락이 I인지 F인지 잘 구분 못합니다. 이게 근원식입니다. 근원식을 안다면은 굳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갖다가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근원식입니다. 자,
자, 그래서 예,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 일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도선, 나란히 지나가고 있는 두 도선에 작용하는 힘을 갖다가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한번 예제로 삼아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페어 법칙을 사용해 가지고 예제를 한번 풀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선도체죠. 직선도체의 전류가 흐를 때 주변의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냐. 자, 그걸 갖다가 먼저 한번 이제 구하는 연습을 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자기력의 세기까지도 한번 구해보는 거죠. 자, 전선이 이렇게 있어요. 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직선도체에서만 가능하죠. 직선도체가 있는데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면은 주변의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냐, 그걸 갖다가 알아보자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이것도 또한 원통 잡표를 통해서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 가우스 법칙을 사용하려면 그렇죠. 가우스 법칙을 사용하려면 제일 먼저 뭐를 갖다 만들어줘야 됩니까? 폐공면을 갖다 만들어진다면 얘는 뭘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이 전류를 완벽하게 감싸할 수 있는 뭘요? 폐경로를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폐경로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죠. 폐경로 L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폐경로 L을 만드는데 우리가 적분을 어렵게 할 이유가 없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를 반경을 뭐라고 할까요? 그냥 중심에서의 반경을 R이라고 한다면은 중심에서 반경을 R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폐경로의 면적적분이 아니고 뭐죠? 선적분을 한번 쭉 한 결과가 H에 대해서요. H에 대해서 각각 이게 선적분 하게 되면 일주기 동안 선적분 하게 되면 그 내부에 흐르는 전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암페어 법칙이었습니다. 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페어 법칙 H의 DL 벡터는 I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H하고 DL을 한번 빼보죠. H는 세 가지 성분 중에서 로 파이 제트 원통좌표율을 쓸 거예요. 원통좌표율을 쓴다 그러면 로 반경 방향 파이 제트 세 가지 성분 중에서 뭐만 존재하는 거죠? 예, 그렇죠. 파이 방향 성분. 회전하는 성분밖에 존재하지 않죠. 회전하는 성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이 방향 성분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크기는 H파이 성분만 존재하고 방향은 회전하는 성분 파이 방향 성분이죠. 자, 그 다음에 DL 벡터요. DL 벡터입니다. DL 벡터는 여전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방향이 R이라고 하고 여기 미소 회전 성분이 D파이 성분 이만큼 회전은 거리죠. 이 거리는 어떻게 된다고 쓰죠? 근사값으로 이렇게 된다 했어요. R하고 D파이를 곱한 값이 이 길이가 된다겠죠. 그러니까 DL 벡터의 길이는 R D 파이가 되는 거고요. R D 파이가 되는 거고 방향은요. 얘도 이렇게 회전하는 성분 방향이죠. A 파이 방향이 도트적으로 돼 있죠. 내적으로 돼 있죠. 자, 그걸 갖다가 이걸 내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갖다가 내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요놈은 없어지죠. 도트적 해버리면 없어져. 단위 벡터를 도트적 해버리면 1만 남죠. 1 없어진다는 표현보다 1만 남죠. 자, 그러면 얘를 갖다 다시 표현해 보면 뭐예요? 이게 빠졌네요. H의 파이 방향 성분하고 R의 D 파이 이렇게 남죠. 이거네요. 그죠? D 파이에 대한 선적분이네요. 적분을 하게 되면 되네요. 그러면 여기는 파이에 대한 변수에 대해서는 다 상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와버리면 되죠. 파이의 R의 파이의 그 적분 범위는 어떻게 되냐? 0도에서부터 한 바퀴 뺑 돌아가면 되죠. 완벽한 폐곡선이기 때문에, 폐경로이기 때문에 0도에서부터 2파이까지 하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D세타, D파이 이렇게 되죠. 자, 여기 안에 1이 있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결과물은 어떻게 돼요? 2파이만 남게 되죠. 세타라고 자꾸 말을 해요. 파이의 적분경로 2파에서 0이기 때문에 2파이 빼기 0이 돼서 결국 2파이만 남죠. 그래서 2파이 R의 H의 파이 방향 성분을
I가 된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H의 자기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값만 남겨놓고 다 넘겨버리면 되죠. 2파이r의 I입니다. 이렇게. 됐죠? 자, 크기만 나타냈는데 이걸 갖다가 방향 성분까지 살려서 쓴다면 어떻겠어요? 이거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방향까지 살려서 쓴다면 이 방향은 파이 방향 성분의 자기 이렇게 크기하고 방향까지 살려서 쓰면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단위는 암페어 퍼 미터 이렇게 쓰면 됩니다. 예, 이게 자기의 세기를 구하는 암페어 법칙으로 자기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또 적분하려고만 여러분도 또 이것도 어렵다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하자고 그랬잖아요. 가우스 법칙도 이렇게 멋지게 면적적분, 가우스 적분에서 면적적분 했으면 좋겠지만 굳이 그럴 이유가 있냐 이거죠. 자, 이 경로 어차피 선적분을 하게 되면 이 적분을 하게 되면 그 결과물은 어떻게 돼요? 이 길이가 됩니다. 이 길이가 되면 여기가 R이라면 R로 잡았으면 이 R 지점에 자기의 세기를 구하고 싶다면 배경을 여기다 씌울 거 아니에요. 배경을 여기다 씌우면은 여기 반경은 R이라고 하면 여기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 배경의 길이는 2파이 R이 되죠. 자, 그러면 H의 2파이 R의 I가 되죠. 그죠? H는 어떻게 됩니까? 2파이 R의 I다. 결국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간단하게 처리를 하십시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든 어쨌든 간에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암페어 법칙을 사용하니까 금방 그 주변의 자기의 세기를 갖다 금방 구했잖아요. 주변에 이 전류만 알게 되면 그 주변의 자기의 세기를 갖다 구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죠? 맞잖아요. 이 값이 주어지면 이제 그 전선의 전류가 얼마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의 세기가 얼마야 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너무너무 쉽습니다. 물론 이제 직선 도체이기 때문에 좀 쉬운 경향인데 물론 다른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구하는 거. 그런 예제까지 여러분들이 뭐 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기술고시를 본다 그러면 아주 뭐 비오샤바르 법칙으로 구하는 것도 다 하셔야 되고요. 뭐 쿨롱의 법칙으로 구하는 것도 다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기술적인 성향이 기술사하고 또 기술고시나 그런 것들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정도 수준을 공부할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써보고 가는 게 뭐냐면은 전선이 있으면 전선 주변에서의 전개의 세기하고 자기의 세기 구하는 식을 한번 써봅니다. 2는요. 전개의 세기는 전선이 있으면 전선 주변에서 전개의 세기, 자기의 세기 어떻게 해요? 전개의 세기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기억나세요? 2파이 입실론 제로, 자유공간은 입실론 제로고, 그 다음에 반경에 대한 변수를 갖다가 로로 잡으면 이렇게 쓰면 되죠. 그 다음에 로의 선진화 밀도, 크기만 썼습니다. 방향도 써버릴까요? 방향 써버리면 뭐예요? 반경 방향으로 나가는, 발산하는 성분이죠. 발산하는 물리량이죠. 반경 방향. 여러분, 빠져나가는, 반경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요. 이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기의 세기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2파이, 2파이 R이었죠. R인데 여기도 또 로라고 같이 맞춥시다. 반경을, 만약에 반경을 로라고, 폐경로의 반경을 로라고 잡으면요. 변수를, 그 다음에 I가 되죠. 그 다음에 방향은요. 그쵸. 전류가 흐르면 방향, 자기의 방향, 전기의 방향은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방향이었지만, 전기의 방향이 이리 됐지만, 빠져나가려고 하는, 폐 공면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방향이었지만, 발산하는 물리량이라고 했잖아요. 얘는 어떤 녀석이죠? 얘는, 자기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은, 거머쥐듯이, 엄지손가락 폈을 때 손가락이 거머쥐듯이 이렇게 회전하는, 파이 방향 성분입니다. 파이 방향. 파이 방향 성분. 자, 이렇게 됩니다. 단위도 볼트 퍼 메타, 여기는 암페어 퍼 메타. 여기는 결국 전류의 값이 되고요. 전류의 단위가 되고, 그죠? 전류의 단위. 나머지는 그냥 상수잖아요. 여기 길이에 대한 벡터니까 메타가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이제 예를 들어 볼 게 뭐냐면 자기력의 세기를 갖다 구하는데 두 개의 도선이 나란하게 전류가 흐를 때
나란하게 전류가 흐를 때 그 도선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색이 구하는 거 한번 해봅니다. 예전에 근래에요. 근래에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에서 단락식 케이블에 전자력에 관한 식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그런 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뭐 그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실용상으로 조금 의미가 있는 식입니다. 이 자체도. 그래서 조금 알아놓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도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합니다. 두 도체가 나란한 도체예요. 두 도체, 나란한 도체 전류가 흐를 때, 전류 크기는 일단 같은 크기로 흐른다고 봅시다. 같은 크기로요. 같은 크기로 흐른다고 봤을 때, 한 도체, 이 도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얼마인지, 자기력의 세기가 얼마인지를 갖다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중심상의 거리는 갖다가 R메타 떨어져 있다고 봅시다. R메타 떨어졌다고 봤을 때, 이 도체에 받는 자기력의 세기 F는 얼마냐, 이렇게 단위 길이당으로 따집니다. 이 길이는 작용하는 힘은 얼마냐. 자, 그러면은 이 힘이라는 게 자기력이 작용하려면 뭐하고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전류하고 뭐요? 전류하고 자기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전류하고 자기장이 전제되면 항상 이 자기력이라는 것은 발생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자기장을 구해야 되겠네요. 이 도체에 작용하는 자기장의 세기를 갖다가 알아야지만이 이 전류값과 컴바인시켜서 자기력을 갖다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 자기장을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는 암페어 법칙을 사용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장의 세기를 보면 되겠죠. 이만큼 R만큼 떨어졌다고 하시니까 이만큼 이렇게 폐경로를 잡으면 되겠죠. R만큼 떨어진 요렇게 R만큼 떨어진 폐경로를 딱 잡으면 되겠죠. 그죠? 폐경로를 딱 잡으면 되겠죠. 이쪽은 좀 잘리니까 하여튼 얘를 중심으로 한 원이 되겠죠. 원이 되겠죠. 얘를 중심 R을 반경으로 한 원이 되겠죠. 이렇게 딱. 그러면 요 지점에서 이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크기가 여기 나올 겁니다. 우리가 구하려는 자기장의 세기를 갖다 구하면 되죠. 암페어 법칙에서 구하면 이렇게 되죠. 자, L 이 폐경로 L이죠. L에 대해서 H의 DL 벡터를 하면 되죠. 선적분을 하면 되죠. 1주기 동안 선적분을 하면 됩니다. 이게 전류 I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H는 여기가 선적분한 결과는 어차피 여기 폐경로의 길이가 될 겁니다. 2파이 R I. 그래서 H는 어떻게 해요? I분의 2파이 R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필요한 건 B죠. 그죠? 자석 밀도죠. 자석 밀도하고 H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B하고 H하고 관계는요. 뮤 H 관계입니다. 우리가 전기에서도 어떻게 했죠? D하고 전속 밀도하고 전개 관계는 어떻게 해서 같지는 않고 뭐예요? 입실론을 곱한 관계랑 같았죠. 여기는 B하고 H가 이꼬르가 되는 게 아니라 자석 밀도하고 H의 관계는 뭐냐면 자기의 값하고 자석 밀도의 관계는 뭐냐면 투자율을 곱한 것과 같아집니다. 그러면 필요한 자석 밀도 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B는 뭐냐면 여기다가 뭐만 곱해주면 돼요? 자유공간이니까 뮤 제로로 갑니다. 여기는 지금 자유공간, 공기중.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뮤 제로에 어떻게 됩니까? I의 2파이 R이라는 거죠. 단위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B의 단위는, 자석 밀도 단위는 웨바 퍼 메타의 제곱 또는 뭐요? 테슬라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자기력의 세기를 갖다가 이제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기력의 세기를 갖다가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력의 세기를 구하면 아까 실용식에다 바로 집어넣어 버리죠. F는 뭐예요? IBL 사인 세타인데 IBL 다 써볼까요? ABL 사인 세타. 그러면 여기 단위는 뉴턴입니다. 뉴턴. 총 길이를 그냥 바로 써버리니까 뉴턴이 되겠죠. 단위 길이당 한다 그러면 L을 지워버리고 뉴턴 퍼 메타로 쓰면 되겠죠. 근데 사인 세타도 별로 의미가 없죠. 여기서 전류의 방향하고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90도 관계가 되죠. 자기장 여기 지점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돌아가니까 여기서 90도 방향이 되잖아요. 여기서는 자기장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자기장 이쪽에도 자기장 방향이 어떻게 돼? 들어가는 방향이 되잖아요.
여러분 모니터 안으로 들어가는 똑바로 90도로 들어가는 방향이고 전류는 이렇게 서 있으니까 두께는 90도니까 또 일이 돼버려서 의미가 없죠. 자, 그러면 전류 크기 I, 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 크기 I에다 곱하기 지금 구했던 자기장의 자석 밀도 뮤0 I 2파이 R이 됩니다. 그죠? 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뮤0의 I의 제로가 되고, 아니, 제곱이 되고 2파이 R이 됩니다. R이 되고, 이 단위는 L을 갖다 고려를 하지 않았으니까 L을 갖다 여기서 쓰주면 되는데 그냥 이게 빼버립시다. 그냥 L로 L메타 나눠버리면 뭐야? 뉴턴 퍼 메타 단위 길이당 힘이 되게 됩니다. 단위 길이당 힘이 이렇게 됩니다. 자, 재밌죠? 단위 길이당 힘이 얼마가 나오는지 이제 금방 이해할 수 있겠죠? 크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전류 크기만 알아버리면 끝나잖아요. 전류 크기만 알아버리면은 여기 도체 사이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으면 힘이 얼마나 크게 작용할 거야 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힘은 사실 누구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냐면은 누가 가장 관계가 깊냐면은 전류입니다. F는 이 전류의 크기의 제곱이 필요합니다. 전류 크기의 제곱이. 그러니까 전류가 크면 클수록 제곱이라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바로 다이렉트하게 주는 것이 바로 자기력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거리가 가까울수록 힘의 세기는 크겠죠. 거리가 가까울수록 멀어질수록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작아질 것입니다. 여기서 실용식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식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실용식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단락시 케이블의 전자력이요. 케이블.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에서 최근에 나왔던 식입니다. 이 식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 F는 어떻게 돼 있어요? K에다가 곱하기 2.04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곱하기 D의 IM의 제곱이다. 단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킬로그램 퍼 메타의 단위 길이당 힘으로 나와 있네요. 단위 전기력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니, 자기력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했던 자기력 두 도선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어떻게 구했죠? 아까 2파이 R에다가 뮤0의 I의 자승 그리고 단위 길이당 값으로 구했죠. 자, 이겁니다. 이거. 이거랑 이 식이 같습니다. 여기는 이론상 계산한 값이고요. 여기다가 뭐냐면 실질적인 힘의 값을 고려하기 위해서 어떤 K라는 상수값을 사용했죠. 그래서 K라는 상수값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도체의 배열에 따른 총수로 1보다 작은 값을 썼겠죠. 1보다 작은 값을 썼습니다. 코로나 임계전압을 구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론적인 값에다가 현실의 값을 갖다가 조금 더 보완해서 그 값을 만들어줬다. 뭐 그런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이 식하고 이 식을 한번 굳이 한번 맞춰볼까요? 굳이 뭐 그런 필요는 없는데 한번 맞춰보고 갑니다. 경향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뮤0니까 얼마입니까?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입니다. 10의 마이너스 7승. 7승이 되고, 그 다음에, 2파이. 다 상수들이죠. 상수죠. 2파이. 여기 3.4 상수. 여기 사라지겠네요. 곱하기 R의 I의 제곱. 이렇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단위가 바뀌었어요. 단위가 달라요. 이게 뉴턴이고 이게 킬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1뉴턴은 어떻게 돼요? 9.8 킬로그램 볼스입니다. 이렇게. 이게 지워진 거죠. 생략된 거죠. 자, 어쨌든, 여기다가 9.8을 갖다가 사용해주면, 바로 킬로그램 값으로 바뀌겠네요. 9.8로 나눠주면은. 그럼 이 값을 계산하면 아마 이 수치가 나올 것입니다. 이 수치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도체상 중심간 거리라고 했으니까 이 R이 되는 거고, I 전류 I가 되는 겁니다. 이때 IM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좀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단락시이기 때문에 단락 전류가 흐를 때 그 케이블의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 자기력이 매우 크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전류가 커지는데 그의 제곱에 비례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 힘은 무지막지한 힘이 발생합니다. 이 힘은 시스템 그 케이블 같은 거 설계를 해서 실제 설치를 할 때도 상당히 어떤 지지력에 고민을 좀 해야 될 만한 수치가 됩니다. 그때 IM이란 말을 썼어요. IM, 그죠? 피크 전류라고 표현했습니다. IM.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IM은 어떤 전류일까요? 교류 전류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특정적인 값이 아니겠죠. 뭐 DC, AC라면 또 대칭이라면 그냥 RMS 값에다가 RMS 값에다가 그냥 이렇게 루트 2배 하면 되겠지만 루트 2배 하면 되겠지만 여기서 표현했던 IM은 그 수치가 아닙니다. 왜냐? 단락이 발생하면 단락 전류가 발생하면 이렇게 대칭으로 나오지 않죠. 고장 전류가 그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비대칭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비대칭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비대칭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어느 부분이 그러면 가장 큰 값이냐 그러면은 이제 이 값입니다. 이 값. 이게 그 적용상 IM 값이 돼야 됩니다. 이 값도 아니고 뭐예요? 이 값입니다. 이 값은 뭐냐면 2분의 1주기 고장이 발생한 이후에 뭐예요? 2분의 1주기의 첫 번째 피크 2분의 사이클 피크 값입니다. 2분의 1사가 첫 번째 주기, 즉 첫 주기 거예요. 첫 번째 주기의 피크 값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피크 값을 갖다 계속 낮추잖아요. 이렇게 낮추죠. 자, 이 값은 IEC 규정상에서는 이 값은 얼마나 되냐면 만약에 25kA RMS 고장 전류가 발생한다면 여기에 항상 2.6배가 되는 피크입니다. IEC 규정에 따르면 60Hz인 경우에요. 60Hz, 50Hz인 경우는 2.5배가 됩니다. 뭐 한도 끝도 없이 이 값을 갖다 높아지는 값을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실제는 2.6배 정도까지 올라간 값이 그 계통에 나오는 어떤 그 파라메타 조건을 바라봤을 때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게 한 2.6배까지 실제 올라갈 수 있다. 뭐 뒤에 이제 나중에 이제 고장 계산하게 되면 뭐 RXB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RXB가 크면 클수록 이게 뭐 피크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근데 RXB가 아무리 커지더라도 실제 반영될 수 있는 것은 한 2.6배 정도 올라가는 치우치는 정도다 이야기예요. 25카가 나오더라도 그러면 이 피크 값은 첫 번째 피크 값은 약 60카를 좀 넘기게 됩니다. 실제 그래서 그 값에다가 제곱한 것이 힘을 발생하기 때문에 제곱에 비례해서 힘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가공할 만한 크기 정도의 힘이 나옵니다. 예, 그런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드리고요. 네, 이 시간도 이걸로 강의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를 만들어서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2014년 12월 1일이었는데요. 제가 첫눈이 오더라고요. 이거 눈이 오니까 얘들은 엄청 좋아하는데요. 이거 뭐 벌써 눈 오니까 길 미끄러지진 않을까 벌써 걱정만 되고 별로 기분이 그쵸. 다시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설레이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쓸데없는 이야기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